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당위원장님, 또 조신우 위원장님, 또 우리 차관님 어디 계십니까? 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당의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에 참 오랜만에 옵니다. 대전에 참 오랜만에 오고 과거에 굉장히 자주 왔었고 예. 차관님 이리 앉으십시오. 지금 자문위원장님 맞죠? 예, 예, 자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대전에 참 오랜만에 왔고 과거에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도 하고 대덕에 연구단지도 있고 또 둘산에 국감도 하러 세종 저는 또 국방이라서 계룡대는 많이 와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도 간단히 했고요. 또 아침에는 대전 국립현충원 가서 참배를 하고 제가 오늘 투인이라는 그 회사를 갔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카이스트 같은 그런 데 졸업한 석박사들이 한 100여 분 모여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의 회사였는데 제가 그 회사에 가서 그 투인이라는 게 쌍둥이라는 뜻 아닙니까? 쌍둥이 대표이사 2명이 남자 쌍둥이인데 대표이사 2명이 이제 하나는 카이스트 졸업생이고 하나는 고대 경영학과 졸업생인데 하나는 이제 기술을 하고 하나는 경영을 하는데 제가 마치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 공대생하고 같이 애플 회사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보는 듯한 그런 아주 감동을 받았고 정말 그런 회사들이 꼭 서울 판교 이런 데 안 가고 여기 대전에서 유성구에서 그런 회사를 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지방 경제하고 관련해서도 희망을 받고 그런 회사들이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이런 데도 정말 많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굉장히 저는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시당 방문해서 이렇게 위원장님과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있는 대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8명 중에 3등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시면 다 알겠지만 홍준표 후보님이 저하고 비슷하더니 갑자기 빨리 올라가시고 윤석열 후보님 본래 부셨고 제가 지금 3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제가 정치를 2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의 애환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우리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입당을 해서 여의도 연구소장부터 시작해서 4선 국회의원을 대구서 하고 최근에 한 5, 6년 정도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3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전국에 특히 영남에 보수적인 유권자 또 우리 당원들께서 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섭섭한 서운한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그분들도 잘 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지지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전에 우리 핵심 당직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22년째 지금은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초심이 제가 IMF 터지는 거 보고 경제학자 길을 접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문제는 전부 다 경제인데 해법은 정치에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고 정말 정치가 잘못돼 가지고는 경제도 교육도 뭐도 잘 될 수가 없구나. 나라가
정치가 잘못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고 정치를 했고, 정치라는 게 욕을 제일 많이 먹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치에 있는 거고, 그때 그 초심 그대로 22년째 정치를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부끄러움 한 적 없이 정치를 해왔고, 깨끗하게 당당하게 정치를 해왔고, 제가 지금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도 저는 2015년, 16년 그 당시 어려웠던 우리 당의 사정, 또 저희 선택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했던 선택이고, 그 선택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려웠던 부분은 그거는 뭐 저는 저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 출마를 했느냐,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 특히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IMF 때 정치를 했다고 아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고속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들어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건지 90년대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인구는 거의 뭐 지구상에서 언젠가 사라질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인구 위기를 겪은 나라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런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나라를 보고 저는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5년 동안 일만 하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어보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역대 대통령이 다들 보면 취임 초기에 보통 보면 12월에 대선을 해서 2월에 이제 취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예외였지만. 근데 12월에 그 겨울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2월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취임할 때 보면 각종 언론의 지지도가 70%다, 80%다, 90%다. 그리고 박수를 받고 취임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5년이 지나가지고 청와대에서 떠날 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국민들이 정말 박수를 치고 안타까워하고 저분이 한 5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국민의 안타까움, 아쉬움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화 경제발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셨으며,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어떻게 했으며, YS 대통령은 IMF를 맞았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다들 또 아들 비리에 뭐에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되려면 진짜 우리도 이제는 정말 반듯한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 4년 반을 겪어보고 대통령이 그런 철학과 의식과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장관을 뽑아놓은들 그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똑똑히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제가 다시 지난해 초에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합당할 때, 그때 황교안 대표 계실 때죠. 그때 합당을 결심하고 당에 돌아와서 제 자신은 뭐 불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불출마하고 이제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꼭 한번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정말 정권 교체 꼭 하고 성공한 그런 정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일념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11월 5일 날 후보가 정해지고 제가 후보가 되든 또 누가 후보가 되든 11월 5일 날 후보가 정해지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곳 대전, 충남 또 충청도 전체는 바로 여기가 대선을 결정하는 데가 됩니다. 지난 총선 때 대전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우리 참패를 했지만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과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새로운 희망을 받고 또 우리 후보가 정해지면 민주당 후보는 거의 이재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후보가 정해지면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 영남에서 또 전라도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여기 대전 충남에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는 3월 9일 대선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여기가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장님과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이후에 굉장히 좀 용기도 잘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여기 대전 충남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후보 뽑으면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내년 3월 9일은 이 대전 충남 여기 전쟁터에서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합치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 오는 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몇 명 왔어요. 아까 저 대전 현충원부터 점심들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래요. 아유. 우리 이왕은 우리 대변인 청년 대표에서 우리 후보님께 한번 그래요? 말씀을 한 말씀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예. 지금 그럼 청년 대변인 하고 계시나요? 네, 대변인. 그래요? 몇 살인데? 제가 올해 25입니다. 그래요? 네. 언제부터 대변인 하고 계셨어요? 18년도에 잠깐 했다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거. 그 사이에 군대를 네, 갔다 네, 와서. 네. 우리 이준석 대표 만나봤어요? 아니요. 왜 이준석 대표 여기 안 왔습니까? 항상 타이밍이. 네, 안 왔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뭐든지. 여기 내년에 만 25살이 안 돼서 출마를 못 한다.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이황헌입니다. 황헌. 충남대학교 어? 4학년. 충남대 지금 학생이에요? 네. 그래요. 보통 저는 고향이 충주인데요. 예. 대학 때문에 대전으로 오게.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오는 거, 여기는 지역 균형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덕 연구단지도 다녀오셨지만 사실은 거기가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고 나쁘지 않지만 이게 내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주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대덕특구라는 뭐랄까요, 대전과 어울리지 못하는 하나의 좀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거를 대전과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대전시의 발전과 대덕특구의 발전을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정치인들께서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대덕특구에 애착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대전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어떤 지역인재 할당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이것도 할당제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뭐 여성 할당제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할당제가 많은데, 과연 여성 할당제와 지역인재 할당제의 차이는 뭔지,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이미 많은 인프라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럼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여성부 같은 거는 폐지해야 되고 이 여성 할당제 같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며 지역인재 할당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해야 될지 혹은 현행대로 가야 할지 혹은 폐지를 해야 할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초기에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할당제하고 여성 할당제의 차이는 여성과 지역의 차이죠. 여성과 지역의 차이라는 것은 여성 할당제의 경우에는 남자하고 여자를 그렇게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할당제가 됐든 가산점이 됐든
그거를 주면 차별이나 역차별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미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우리 2030 세대한테는 그 차별이나 역차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역할당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워낙 돼가지고 여기 대전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전에서는 벌써 대전을 뭐 시골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대전에서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대구에 가면 방금 그게 그 정서가 더 심하거든요. 부산, 울산이 그렇고요. 광주, 전주가 그렇고 다 그런데 왜 그러냐? 지방에서 대학 나와서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으면 누구와 그런 정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전부 다 일자리 구하려면 서울, 인천, 경기에 가야 되고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에 가서 원서를 내면 또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이게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진짜 만약 보지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떨어뜨려 버린다면 그런 일을 실제 취업 현장에서 겪는다면 그러면 안 그래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어렵지만 지방대 졸업생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수도가 있는 직장들은 모르겠는데 대덕이 그렇고요. 또 제가 혁신도시라는 게 대구에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구 동구의 제지역구에 혁신도시를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공사나 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그냥 신용보증기금이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큰 공기업들이 왔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주 시내 직장이라는 그런 공기업들이 왔는데 대구 사람들이 보니까 야 가스공사 직원, 뭐 신용보증기금의 직원 이러면 대구서는 못 보던 직장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덕의 사람들이 외계인같이 대전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듯이 그 혁신도시 사람들도 시골에 가서 대구에 김천에 가가지고 어울리질 못하는 게 일단 연봉이 너무나 다르고 생활 수준이 너무나 다르고 애들 교육도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흡수하고 소화하고 융화시키고 이렇게 정착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여기 대전이든 대구든 지방의 몫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 하면서 대구 같으면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이 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에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취직하고 싶겠어요. 그 공기업이 여기 내려와 있는데 근데 거기가 지역할당제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실력으로만 뽑아버리면 오기는 왔는데 그 지망대 학생들이 취직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제라는 게 이게 능력주의, 실력대로 경쟁을 공정하게 해서 그거하고 위배되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도 뭐 무슨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어퍼머티브 액션 이래가지고 뭘 배당을 하듯이 우리도 서울대 입학생에도 뭐 이렇게 지역 할당을 좀 두듯이 이 지방에 온 대기업들이든 공기업들이든 그 지역 인재를 좀 채용하면 지역 인재는 어디 딴 데 도망갈 생각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로열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정치를 하면서 좀 기업에다 봉고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를 시험 성적대로 하자. 모든 거를 실력대로만 하자. 시험 성적이 0.5점이라도 더 높으면 그 사람이 합격이지. 무슨 할당제냐. 할당제는 안 그래도 일자리 없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지역할당제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겠지만 저는 지방에 온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또 지방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지역 출신을. 그럴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예컨대 뭐 서울에 원래 살던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지역할당제를 악용해서 일부러 애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방에 보내가지고 거꾸로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악용하는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너무 뭐 신경 쓰지 말고 좀 제가 지방대 학생들의 그 취업난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반도체 중에 메모리 분야는 전부 다 기흥이고 평택이고 이천이고
청주에 조금 있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부 경기도에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반도체 전쟁에서 진짜 이기려면 메모리는 계속 세계 1등을 유지하되 비메모리 분야를 우리가 대만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메모리 분야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걸 지금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는 정부가 먼저 선투자를 50조 원을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남부에 남부 경제권에 지방에 그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자. 그래서 남부에 건설하면 영남, 호남, 충청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지역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해서 비메모리 분야에 특화해서 앞으로 비메모리 분야에 정부 지원을 얻고 싶고 한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의 1차, 2차, 3차 벤더들이나 다 거기 오라. 그 대신에 정부가 선투자를 하고 당신들도 이 매칭 투자를 해라. 그래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만을 이겨보자.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저는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광주에 있는 학생들한테 진짜 좀 서울, 인천에 경기에 안 가도 여기에 좋은 좀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걸 제가 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국장님 여성을 대표해서 박 의원님, 예, 박 의원님 뭐 대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예. 오늘 시민 여러분이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평상시에 제가 젊은 시절에 의원님 초선 때 국회에서 보좌관 할때 상당히 샤프하신 의사 활동을 하는 아, 제가 초선 때요. 네. 아, 예. 있습니다만. 아,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서 말이죠. 역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파탄난 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그 해법을 이론과 그 실무를 정확하게 접목시켜서 가장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후보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것은 뭐 제가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시당에서 하는 그 다른 후보님들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감사합니다. 유승민 후보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당직을 우리 양홍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을 예. 주셔서 예. 지금 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광역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대전 인프라가 그 연구 개발 특구를 정점으로 한 인프라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이 유입되는 연구 인프라가 아니고 지금 떠나가는 그런 이 연구 개발 특구가 돼버렸어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에서 대전 지역 경제에 상당히 위험 인자를 초래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것은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이라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선이라는 큰 틀에서만 후보님께 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권 후보로 가장 유력한데 지금 우리 당의 이 중앙당에서 하는 그 대응 논리가 말이죠.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박상도 의원 제명까지 걸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몸통이 이재명 그 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을 눈속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전직 모 국회의원님께 그 여당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제 만남을 좀 가져봤어요. 이 지역에서 화천대유 그리고 그 천하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것은 어떤 부심점을 향해서 큰 황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담으로 제가 듣고 또 여담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후보가 지금 탄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기필코 저런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될 자격이 근본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인격부터 해가지고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이에요. 그거야 우리가 정치권에 삼척 동작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승민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적절하게 지적을 토론할 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 후보님이 지금 3등이란 말이죠. 당내 후보 중에서.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제 경선 막바지까지 어쨌든 저는 뭐 누가 후보가 되든 당의 정권을 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당의 뿌리를 갖고 계시고 또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하신 유승민 후보님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은 참 저는 대한민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저는 제가 가시지 않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단독으로 나가고 있는 후보 이외에 두 분께서는 이 지지율이 당신이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당에 오랫동안 여기서 국회의원도 4선까지 하시고 당에 이제 몸을 여기서 정치 역량을 키우시고 오늘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마지막에 당의 뿌리를 갖고 계신 분한테 막 물리면은 마지막에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큰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여당 이재명 후보를 주저앉히는데 우리 저는 지금 현 후보들 중에서 말이죠. 예, 경제 문제를 직격탄을 날리시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자기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지난번에 정확하게 짚어나가셨더라고요. 갖고 있는 그 포퓰리즘 정책, 포퓰리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먹는 아주 국가 재정만 축내는 아주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우리 이제 국가 재정 지원금으로 그렇게 지원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걸 유승민 후보님만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님께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시고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할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현실은 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 선거 후보로 선동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얼마나 남자로 선거를 극복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용단을 할 것인가. 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충원이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5일이니까 이제 10월 8일 날 우리가 4명으로 이제 추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25일 정도 마지막 그걸 하는데 저는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지도라는 거는 또 11월 5일 날 마지막에 이제 승자가 누가 되느냐 그게 우리 후보가 되는 거고 이번 경선은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은 그 이후에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12년 동안 3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친이가 친박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의 총선은 친박이 친이를 학살하고 이런 3번을 이루는 바람에 우리 당이 저는 정말 깊은 그런 상처가 남았는데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친이 친박 같은 그런 계파 싸움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골이 깊게 가고 그렇지만 이제 경선이라는 거는 또 치열하니까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패자가 승자를 도우는 것. 또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승자가 패자를 포용하는 것. 저는 2007년 경선도 끝나고 나서 이명박 후보와 그 친이들이 친박들을 이렇게 화끈하게 포용했으면 저는 그 이후에 그런 상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경선 그 다음에 치러진 총선에서 친박들이 다 학살이 되고 그게 친박들을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가지고 거꾸로 보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자가 패자 캠프에 있는 사람들 다 포용해서 그래가면 저는 2007년 같은 그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 후보가 되든 똘똘 뭉쳐가지고 특히 대전 충남같이 중요한 지역에서 3월 9일 승리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 저는 내년 3월 9일 선거가 거의 한 1~2% 차이로 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아까 뭐 이 지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야 알지만 그분이 굉장히 뭐 정치적인 판단력이 빠르고 아주 저돌적이고 과단성이 있고 이런 또 정치적인 장점이 상당히 있는 그런 무시하지 못할 아주 경쟁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가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겨우 한 1%, 2% 이기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뺏어온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국정을 책임지다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때도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이회창 후보를 후보로 내세워서 97년 선거에 졌지만 2002년 선거에는 이기는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결국 노무현 후보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가 10년을 뺏겼고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가 9년을 했고 다시 이번 선거인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내년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5년 만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5년 만에 그렇게 정권을 바꾼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만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세력의 저항, 정권 유지를 위한 온갖 노력 이거는 굉장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저도 참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만은 이 임기 말에 40%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거 보면 더더욱 이번 대선이 정말 쉬운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한테 이제 정치적 결단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날 하여튼 우리 후보 정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11월 5일 날 깨끗하게 승복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으면 그래도 뭐 우리가 힘을 더 화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원장 새로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전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이라기보다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저는 이제 저출산 그리고 대책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 먹거리. 지금 저희가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49%, 2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먹거리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걸 다들 간과하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후보들마다 많은 정책들은 주시는데 정작 정책 수혜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주기보다 저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먼저 헤아려 주시면 유승민 후보님 지지도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먹거리의 안전 문제는 제가 위원장 말씀대로 정말 대선 후보들이 별로 신경도 못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어떤 우리 작업도 이런 거를 보고 특히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경계의식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또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식당이 또 오죽 많고
또 점심 같은 거는 전부 다 외식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지 그 부분은 위원장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뭔가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중요한 공약으로 이거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보니까 농식품부는 그래도 예산이 좀 풍부해서 그 원산지 그 궤도 단속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인원도 저희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항지원에서 비전 신청을 다 반환을 해요. 직원 10명이.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수산물이 진짜 안전한가? 물론 이제 저희는 안전하다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 10명 가지고 대전 충청권을 어떻게 이걸 관리한다는 건지 그래서 정말 그 되시면 부처별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정말 그 예산에 그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예. 국회의원님 힘이 세면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사안별로도 예. 좋은 해결을 말씀입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작은 인원이 그런 넓은 지역을 커버해가지고 그러려면 뭐 일이 제대로 되겠나 싶네요. 바로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농산물뿐만 아니고 수산물 그 안전성 그다음에 거기 또 소비자가 보고 이게 뭐 어디 일본 어디서 잡힌 건지 뭐 어디 제주도에서 잡힌 건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런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 뭐든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데서 좀 허술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잘 농산물은 잘 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산물 쪽이 그에 예. 비해서 예. 굉장히 열악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되죠? 그럼 우리 한 위원장님 마지막 예? 뭐 질문할 수 있겠어요?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제 주변에는 근로자로서 정년퇴직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더 먹다 보니까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젊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돈 내서 국민연금 받다 보니 나이 먹어서 받아야 하는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는 애가 생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유 후보님께서 좀 간과하셔서 좀 순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간단한 말씀드립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진짜 심각한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에 같이 있다가 저 민주당으로 가신 그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인수위의 부위원장인가 하시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진영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둔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이걸 통합시킬 거냐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은 다 드리고 거기에 국민연금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낸 거를 돌려받는 구조니까 그거를 국민연금을 그냥 얹어드리고 기초연금을 타치를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그때 청와대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굉장히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민원은 제가 다니는 데마다 좀 많이 듣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점검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예.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예. 서울에 가서 어느 현수막을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많은데 도둑놈이 많다. 그거는 허모씨가 그러니까 그런 예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좀 지금 불만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뭐 연말 예산 남았다고 보도블록 멀쩡한 거 새로 교체하고 또 막 한 번씩 나오는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나 아니면 또 쓸데없는데 뭐 여러 가지에 쓰는 예산 이런 거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저런 거 다 없으면 내한테 돌아올 혜택이 더 커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실제 예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예산을 뭐 탁탁 자르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예산 중에 꼬리표가 있는 예산들이 있고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또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왕창 드러냈다가는 또 다른 데서 난리가 나고 이제 이래서 어지간히 독하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드리고 이런 데 쓰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제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말 때문에 청와대하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지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진짜 이렇게 빈데 새는 데 없이 단단하게 하고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고 그러면서 세금은 또 어떻게 얼마나 거둘지 이런 아주 국가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그 구조에 관한 문제라서 근데 기초노령연금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잘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분이 짤막하게요. 예예. 이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부모님께서 국방위원회 오래 하셨습니다. 예. 제가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수를 선전 떨어지고 4년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그 10년간 유지해왔던 나라사랑 그 교수 감사인데요. 그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고 제가 민방위 교육 중에 국가안보교육이 수십 년간 존재해 왔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그 국가안보 나라사랑 교육을 민방위 대원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예비군 교육에서 국가안보교육을 없애버렸어요. 이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지금 안보가 위기 상황이죠. 이 정부가 하는 작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민방위 대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나라가 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 국가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없애버린 것이 전형적인 좌파.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대통령 되시는 분 예.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저기 질문 답변할 시간을 제가 나중에 또 전달해 드릴게요. 후보님 힘내시라고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